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쾌가에 갔다가 귀신이 붙어 무당을 찾아갔다. 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여름방학인데다가 아르바이트도 쉬는 날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죠. 누나 친구의 당시의 남자친구가 신령장소 순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몇 번이나 굿을 받기도 했다는데 뉘우침도 없이 또 그런 장소에 갔던 모양이었습니다. 누나의 친구를 A. 그 남자친구를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의 방에 자주 놀러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뭔가 오르골 소리가 나지 않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한 A는 그런 소리 안 나. 그만해. 라고 말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계속 심각하게 진짜로 소리가 난다고 말하며 초조해하기에 방안을 한번 뒤져봤지만 결국 소리가 나는 물건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A는 기분이 나빠져서 기분 탓이야 라고 말하고 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B가 그래도 계속 오르골 소리가 들려오고 이야기해서 A는 B를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A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서 화장실에 갔는데 창문에 얼굴을 찰싹 붙인 여자의 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B가 A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분명 무서워서 잡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A의 손을 잡고 있던 또 다른 손이 B의 손이 아니라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서 A는 B의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는 아침까지 A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랩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서 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에게 전화를 해온 것입니다만 그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전화 저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도 들렸던 모양인데 전화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걸. 이번에는 내가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있고 나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고 가위눌림도 매일 밤마다 눌렸고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들려왔습니다. 옆으로 잘 때 여자의 손이 달라붙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위눌림 같은 건 솔직히 지금까지 많이 겪었기에 지금까지는 복근에 힘을 넣으면 간단히 풀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꽤 강한 놈이 와버렸어.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어서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노이로제 같은 것이 아니라 이른바 귀신에 홀린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와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오셔도 집에 없는 척 했습니다. 전혀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한 걸음도 집에서 나오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든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려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괴로운 상태였기에 침대에 계속 누워 어떻게 죽을까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냉정하게 그런 것과 투쟁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때는 또 다른 자신이 몸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홀린 거야 라고 자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악령에 씌어서 죽는다는 것은 이런 식의 느낌이 반복되다가 지쳐서 자살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과에 가면 우울증이라고 확실히 진단받겠죠. 그날도 매일처럼 가위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 귀에서는 언제나와 같이 여자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왼쪽 귀에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남성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위눌림이 풀렸습니다. 깨보니 밖은 이미 아침이라 밝았습니다만 너무나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바다였고 굉장히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바다와 모래, 그리고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만 강렬한 파랑 같은 색이 아니라 희미한 잿빛 같은 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할머니는 생전에 만나러 갔을 때와 같이 잘 왔다라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웃는 얼굴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할머니의 무덤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부랴부랴 집을 나와서 할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의 무덤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큰 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묘하고 나서 절 산책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가기는 싫었지만 이럴 때 본가에 기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본가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런 영향을 받기 쉬운 체질인가 보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저는 본가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은 그때 이미 너무 많은 날을 나가지 않아서 퇴학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내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였으며 잃은 것은 많지만 그래도 그때 충동해지지 않고 자살을 하지 않고 끝난 만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소중한 생명을 돌아가신 할머니가 지켜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지켜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수께끼의 여자. 산속에 사는 나의 할머니 집 근처에는 강이 있고 매년 여름 방학에 놀러 가면 그 강에서 놀았다. 여름 오후 그 강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불안해져서 집에 가려고 생각했기에 서둘러 집에 가고 있었다. 할머니 집까지 가는 길에 흰색 원피스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쓴 낯선 젊은 여자가 할머니 집에서 걸어왔다. 누구일까라고 생각하고 엇갈리는 와중에 그 얼굴을 보니 너무 예쁜 여자였다. 여자는 내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고 시원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서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자신 내 장례식임을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꿈에서 깨었다. 실로 무시무시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꿈은 금방 잊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여름 방학이 찾아와서 평소처럼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 그리고 평소처럼 강에서 놀고 있었다. 오랫동안 놀았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샛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원피스에 밀짚 모자를 쓴 여자가 걸어왔다. 그 순간 나는 그때까지 잊었던 꿈이 떠올랐다. 그 광경은 그 꿈에서 본 광경과 흡사했던 것이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라고 생각했고 여자에게서 시선을 피하며 걸었다. 여자와 나와의 거리가 점차 좁혀진다. 나는 외면하면서 걸어간다. 그리고 결국 엇갈린 그 순간 그 여자가 납게 신음 같은 원망하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나는 두려운 나머지 힘껏 달렸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 겨우 도착하자마자 정원에서 세탁물을 말리고 있던 할머니에게 안겼다. 할머니와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이전에 꾼 꿈 이야기를 포함해서 모두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웃을 뿐이었다. 저것은 도대체 뭐였던 것일까?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모든 것이 수수께끼이지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여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낚시괴담. 평범한 직장 여성인 A가 남자친구 B와 사귀게 된 지도 1년 반. B는 낚시광이라 자연스레 그와의 데이트는 바닷가 쪽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로 직장을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근래에는 공휴일도 없어서 오랜만에 B와 함께 밤낚시를 가게 된 것은 휴가 때였다. 예로부터 일본의 추석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에게 음식을 주고 축제를 벌여 그들을 달래주는 날이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지옥문이 열리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런 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저녁 노을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낚시터 불빛 이외엔 사방이 모두 어둠이다. 완전히 허탕이네. 이렇게 되면 고집을 부려서라도 대단한 녀석을 끌어올릴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추석이라는 것 때문인지 낚시터로 유명한 이 섬에는 A와 B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낚시를 들이온 지 3시간이 지났는데도 물고기가 입질하는 기척조차 없다. 애초에 남자친구인 B에게 영향을 받아 낚시를 시작한 A는 이미 실증난 지 오래였다. 졸려서 차에 가서 잘게.
그렇게 말하는 A에게 남자친구인 B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다. 나쁜 놈이 아니지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진 못하는 거요. A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차로 돌아와 조수석의 시트를 뒤로 젖히고선 잠을 청했다. 이런 상황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딱히 불편하거나 하는 것 없이 잠들 수가 있었다. 정신이 희미해지다가 완전히 잠에 빠져들 때까지 그리 긴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얼마 동안 잠들어 있었을까? A는 차로 다가오는 발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밖은 아직 깜깜했고 몸의 감각으로 봐서 아마 1시간 정도 잠들었겠거니 하고 짐작을 했다. 섬으로 건너온 것은 자신들 이외엔 없었기 때문에 비가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오늘은 웬일로 시원스럽게 금방 단념했네. 그렇게 생각하며 차문을 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비와는 형체가 다른 듯한 기분이 들었다. 키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보다 몸매가 더 가늘다. 무서워져서 서둘러 잠금 상태를 확인했다. 열려있는 것은 운전석 쪽. 다행히도 다가오고 있는 사람과 반대 방향이다. A는 눈치채지 못하게 살며시 손을 뻗어 차문을 잠그고 자세를 최대한 낮췄다. 그렇게 해서 발견되지 않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발소리는 차의 바로 옆에까지 와서 멈추었다. 여자친구가 위험하니까 낚시질은 그만두고 구하러 와줘. 공격이라도 당하면 어쩔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서 남자친구에게 욕을 하면서 살짝 눈을 떴다. 거기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다. 얼굴은 확실히 A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동자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고 얼굴 위로 바닷개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전신이 불에 퉁퉁 불어버린 몸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속의 익사체 그대로였다. 무서운 나머지 목구멍의 맨 안쪽까지 비명이 올라왔지만 어떻게든 눌러 참았다. 익사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따스함을 찾아 헤맨다. 옛날에 읽었던 공포 만화의 해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어떻게든 여기서 도망쳐야 해.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편 창문을 열던 A는 이번에는 비명을 참지 못했다. 차의 주위를 익사자의 영혼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A는 사라져가는 의식 속에서 옛부터의 경고를 소홀히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깨가 흔들려서 A가 눈을 뜨니 B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된 거야? 땀에 흠뻑 젖었잖아. 그렇게 묻는 B에게 어젯밤의 일을 설명하니 그는 꿈이라도 꾼 거겠지 하고 코웃음 치는 것이었다. A는 뭔가 서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다시 생각하는 것도 무서워서 더 이상 떠올리지 않기로 했다.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기억 속에서 밀어내어 결국 그렇게 됐다. 그 이후로 B와 함께 밤낚시에 동행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뒤 B는 혼자서 밤낚시를 하던 도중에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닷가에 밀려온 B의 문물을 머금어서 잔뜩 부풀어 올랐고 그의 다리에는 빨간 손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그림. 내 친구 중 영감이 강하다는 M에게서 들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전에는 큰 단지가 줄지어 있고 M은 집에 돌아올 때 언제나 그 단지를 가로질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가려고 평소처럼 단지를 가로질러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일이 좀 있어서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부들로 떠들썩했던 거리지만 밤이 깊은 탓인지 주변에는 그닥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네만 있는 작은 놀이터에 들어서자 슬쩍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밤 늦게 뭘 하는 거야 싶어 멀리서 눈을 흘겨보자 그것은 목을 매단 여자의 시체였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런 시간에 이런 것이.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깜짝 놀라 도망치거나 패닉에 빠지겠지만 M은 간이 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할 무렵에는 구경꾼도 몰려왔고 M은 경찰서에 끌려가 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을 매단 모래밭의 나무가 정면으로 보이는 벤치에 앉아 경찰관 한 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집에 돌아가자 도저히 일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날은 곧바로 잠에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M이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곧바로 출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M은 회사에 가야 하는 데다 사정은 어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 그게 아닙니다.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라며 어쩐지 이상한 태도였기에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어제 그 경찰관이 나왔고 방 안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M은 무슨 이유에서 자신을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경찰관은 말하기 힘든 것처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M이 의아하다는 얼굴을 하자 확실히 그 여성분과는 안면이 없으신 거죠. 아니, 여성분 어머니가 유서를 찾다가 이상한 걸 찾으셔서 이렇게 말한 뒤 갈색 봉투에서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M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대에라도 다닌 것인지 거기에는 과일이나 가구의 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장 풍경화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광경입니다. 거기에는 그네가 있고 모래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목을 매단 여자. 그리고 벤치에는 청년 한 명과 경찰관 같이 보이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스케치북은 자물쇠가 달린 책상 서랍에서 나온 것으로 그 여자 이외에 다른 사람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때문에 M에게는 여성과 무슨 관계였냐는 추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M은 그렇게 치면 왜 경찰관도 있는데요 라면서 반쯤 패닉이 돼서 말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고 M은 그대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유서 없는 자살 사건으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M은 영감이 있어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사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계곡에서의 괴담. 2000년 7월 초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다. 8월 10일 군 입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알바로 하고 있던 스쿼시 강사 일더. 인수인계를 하려면 바쁜데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25일 가량을 쉬다가 입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특전사 출신의 민철이 형이 제안을 했다. 거제도 사는 동생 중에 특출나게 이쁜 애가 있는데 얘 친구들이랑 짝을 맞춰서 지리산으로 놀러 가자는 제안이었다. 형을 알고 지낸 지 2년. 이쁘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녀였다. 남자는 다 똑같지 않은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특전사 형의 친구와 함께 여행을 준비했다. 여행 가기로 한 전날 태풍 비스무리한 정도 비바람이 불었고 여행 당일엔 부슬부슬 약간 비가 계속 내렸다. 우리는 여행 준비를 마치고 여자들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은 연락. 우리끼리 가자는 또리의 말에 특전사 형은 계곡은 남자끼리 가는 게 아니라나. 오후 5시에 우리는 포기하고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 하려는 찰나 여자애들에게 전화가 왔다. 바람이 많이 불어 배편이 뜨지가 않아서 버스를 타고 왔다는 것이다. 지리산의 산장은 이미 예약한 상태이고 우리는 연락받자마자 고속버스 터미널로 날아갔다. 가서 여자애들을 보는 순간 느꼈다. 진짜 이쁘다. 남자는 다 똑같지 않은가.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우리는 지리산으로 떠나는 버스에 올랐고 10시가 다 돼서야 지리산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오는 동안 특전사 형은 여자애들한테 욕을 한 바가지 했다. 입구에 도착해서 산장에 전화를 하니 약 30분 후쯤 부산에서 오신 분 이라는 말과 함께 1톤 포터가 나타났고 우리는 포터에 올랐다. 올라가면서도 특전사 형의 갈굼에 민망해서 내가 그만하라고 형에게 다그쳤을 정도다. 여자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있었다. 산장에 도착을 했을 때는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산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술자리가 파정되는 시점에 우리는 준비했던 고기와 술을 펼쳐놓고 먹기 시작했다. 한두 시간이 흘러 알딸딸하게 취했을 때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갔고 남은 사람은 나와 민철이 형 그리고 미선이가 남았다. 약간 취기가 오른 민철이 형은 그녀에게 네가 늦게 와서 계곡에 발도 못 담그고 이게 뭐냐 라고 또 잔소리를 했고 이 말을 들은 미선이가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발 담그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산 밑으로 뛰어내려갔다.
아차 싶은 나는 미선이를 따라 뛰어내려갔다. 나도 달리기 하면 웬만한 일반인에게는 지지 않는데 여자애가 뭐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5분을 쫓아가서 겨우 따라 붙었고 미선이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미선아, 우리 그만 올라가자. 계곡에는 내일 가자. 그러자 약간 동공이 풀린 듯한 눈으로 미선이는 나에게 말했다. 아니야. 계곡으로 가야 해. 이건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나는 계곡은 내일 가자며 설득하려는데 갑자기 미선이가 옆에 있던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 놀래서 따라 들어가는데 약간 좁은 곳이었고 밑에는 약간씩 흐르는 물이 있었다. 너무 빨리 걸으려는 그녀의 하얀색 핫팬츠는 물이 튀어 젖어갔고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부끄러운 생각을 했다. 미선이가 또 무드가 있구나. 이런 동굴로 날 끌고 오네.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녀의 젖어가는 핫팬츠를 감상하며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따라 보니 밑에 흐르던 물살이 점점 세지는 게 아닌가. 동굴의 끝부분쯤에서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그만 올라가자. 민철이 형 기다리겠다. 그녀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동굴 밖으로 나왔다.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또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곡으로 가야 해. 그때 정확하게 인식을 하였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귀신이라도 붙었나. 따라가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 그녀가 정신이 제대로 붙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알았어. 갈 테니깐 뭐 하나만 물어보자. 위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형 있지? 그 형 이름 뭐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김민태였다. 아니, 어찌된 게 자신이랑 친한 오빠 이름을 다르게 말하는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녀와 함께 계곡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약간의 시간이 흘러서 계곡에 도착을 하였다. 계곡에 도착한 그녀는 계곡 바위에 앉았고 나도 그녀의 옆에 앉았다. 계곡은 미친 듯이 불어 있었고 약간의 침묵이 있은 후 갑자기 그녀는 나의 어깨를 양팔로 잡고 끌고 가려 했다. 나는 순간 어깨를 뺐고 내 팔뚝에 걸린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올리는데 뭐가 그렇게 무겁고 무섭게 잡아당기는지 여자의 힘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았다. 나도 끌려 내려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잡아당겼고 어떻게 그녀를 바위 위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다. 그녀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나를 죽일 뻔한 그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뺨도 몇 대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마음을 가다듬은 나는 그녀에게 계곡에 발 담궜으니 돌아가자는 말을 하였고 그녀는 계곡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10분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위를 보니 반가운 뒷모습이 보였다. 무엇인가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었는데 바로 민철이 형이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뒤를 보고 있는 형의 어깨를 잡으며 형, 여기서 뭐해요? 빨리 올라가요. 라는 말을 했고 천천히 돌아보는 형의 눈은 풀려 있었다. 입에서는 계곡으로 가야 해.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진짜 믿었던 형도 나를 계곡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나를 잡고 질질 끌고 내려가는데 또 하나 제안을 했다. 근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햇님이랑 친한 저기 서 있던 여자 이름 뭐고? 대답은 비참했다. 김민영이라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미선인데 또 다른 이름을 말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특전사형은 나를 다시 끌고 내려가려고 했고 나는 또 하나의 제안을 했다. 행님아, 담배 하나만 피고 내려가자. 라고 말하고 담배를 하나 물었다. 그와 그녀는 서로 마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내 발밑 쪽에서 계곡 쪽을 바로 보고 서 있었다. 그때 피던 담배가 왜 그렇게 잘 빨리는지 담배를 피면서 생각했다. 계곡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36개 주랭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담배를 튕기며 뛰기 시작했다. 아마 타임워치로 시간을 재었다며 세계 신기록이 나왔을 법했다. 그냥 뛰었다. 미친 듯이 뛰는데 저 위에 산장에서 길 잃은 사람들이 찾아오라고 걸어놓은 등불이 눈에 들어왔고 더 미친 듯이 뛰어서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숙소인 202호로 들어갔다. 들어와서 문을 닫고 불을 킨 순간 나는 기절하고 싶었다. 그 안에는 눈을 비비며 너 어디 갔다 왔냐? 라고 말하는 특전 사형과 구석에서 자고 있는 미선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신을 잃고 일어나니 아침이었다. 일행들이 나에게 물어봤고 나는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었다. 큰일 날 뻔했다는 반응도 있었고 꿈꿨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실제로 겪었던 일지라 내려가면서 들려보았다. 처음에 갔었던 그 동굴이라는 곳은 산중에 물 빠지라고 설치해 놓은 돌로 된 큰 파이프 같은 곳이었고 그 파이프의 끝은 낭떠러지였다. 그때 그녀를 잡지 않았다면 낭떠러지 쪽으로 빠져들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갔던 그 계곡은 물과 물이 만나 미친 듯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다. 아차했으면 거기서 못 나왔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웠다. 물이 얕은 곳으로 가서 일행들은 놀고 나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의해서 산장집 아들이 우리를 불렀다. 202호 손님들 식사하세요. 산장으로 도착한 우리 일행은 삼계탕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던 주인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고 밥을 다 먹고 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말문을 열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말 좀 해주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아주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야기를 다 해드리자 아주머니는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다. 정확하게 1년 전 우리처럼 밤늦게 도착한 일행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에서 MT를 온 것인데 일행 중에 친오빠와 친여동생이 같이 왔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여동생이 계곡에 발을 담근다고 내려갔고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걱정된 오빠는 혼자서 여동생을 찾으러 내려갔으나 동생도 오빠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다음 날 그 오누이를 찾는 수색 작업이 펼쳐졌는데 여동생은 소용돌이 치던 계곡에 거꾸로 박혀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오빠는 그 동굴 끝에서 균형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망했던 그와 그녀의 이름은 김민태, 김민영이었다고 한다. 6번째 이야기, 학생회장. 내가 F현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의 일이다. 작은 시골이라 여중과 여고가 붙어있는 형태였는데 여고의 학생회장 선배가 선망의 대상이었다. 공부는 보통이었지만 스포츠 만능인데다가 외모와 성격도 남성스러운 편이라 많은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었다. 물론 나도 그런 여학생들 중 하나였고 여학생들은 농구라든지 테니스 같은 운동 좀 가르쳐달라고 회장 선배에게 곧잘 부탁을 하러 갔다. 나는 당시 몸이 상당히 허약했었기 때문에 운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친구들이 마냥 부럽기만 했다. 친구들에 비해 사춘기도 꽤나 늦어서 초경도 얼마 전에 비로소 시작했고 1년 사이에 키가 갑자기 15cm 정도 커버려서 체력이 약해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건강이 안 좋아 늘상 핏기 없이 새하얀 내 얼굴을 부러워하는 여자애들도 있었지만 나는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 애들이 훨씬 더 부러웠다. 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운동 중인 선배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끔씩 선배가 날 힐끔거리는 듯한 느낌도 받았지만 평상시 나에게 따로 특별히 말을 걸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늦가을 무렵 엄마와 같이 가까운 시내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다가와 명함을 내밀면서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물어왔다. 명함을 받아보니 패션에 관심 있는 여학생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패션 잡지의 사진사였다. 따로 어디로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랑 같이 쇼핑하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찍을 거라고 했고 혼자도 아니고 엄마랑 함께 있는 거라서 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집으로 바로 그 패션 잡지가 배달되어 왔는데 거기에 내 사진이 실려 있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발견한 미소녀라는 제목으로 4페이지에 걸쳐서 20장 정도의 사진이 나와 있었는데 좀 민망하기도 했지만 내가 잡지에 실렸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다.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학생회장 선배였다. 선배는 며칠 전에 집수리를 하다가 손이 못을 찔려 시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상처가 제법 큰 모양이었다. 몸은 괜찮은지 궁금하기도 했고 내 사진이 나온 책 자랑도 할 겸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혼자 가긴 쑥스러우니까
이웃의 친구와 함께 갔다. 병원 접수창구에서 선배가 입원한 병실을 물어보고 위로 올라가려는데 바로 곁에 병원 도서관이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서관에 들어가 그 패션 잡지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그 잡지에서 내 사진이 실린 부분은 수십 개의 칼질이 되어 있었다. 얼굴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도서관 대여장부를 보니 선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울고불고하며 때를 써서 겨울 방학 기간 중에 전학 소속을 받고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픈 곳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하다. 7번째 이야기, 어떤 절의 거울. 우리 집 근처에는 폐허가 되어버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 안쪽 방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뭔가 영적인 사진이 찍힌다는 소문이 있어서 나는 친구 3명과 함께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거울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겨우 사람 한 명의 전신이 딱 비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혼자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 한 명이 당첨되어 저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절 밖으로 나가버린 채 그 친구가 혼자 남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절에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밥을 사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사진을 보았습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선서 포즈를 하고 있는 친구의 등 뒤 거울에는 똑같이 선서 포즈를 하는 친구의 모습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을 뿐 특별히 이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산길의 여자.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나와 친구들 3명이서 자전거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자전거로는 힘들어서 걸으며 지도를 보고 있던 친구가 이 길이 지름길이야 라고 해서 포장도로에서 자갈길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한낮이라 그다지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길이라 처음엔 별 생각 없었지만 점점 불안해져서 지도를 잡고 몇 번이나 다시 보며 조금씩 걸어갔습니다. 도중에 작은 공터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 어디서 왔어? 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서 모두 놀라 그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보니 어느샌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 길을 잃은 줄 알고 불안했기에 현지에 사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서 안심했습니다. 친구 한 명이 니가타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니 그 여성이 말하길 나는 이 마을에 살아. 이런 산속에서 혼자 산길 걷는 게 무서웠는데 잘 됐네 하며 맑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국도로 나갈 수 있나요? 하고 물으니 그 여성이 나갈 수 있긴 하지만 꽤 거리가 멀어 라고 말해서 모두 걱정이 들어서 지금까지 온 길을 되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여성도 마을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함께 갔습니다. 그 여성은 곧 있으면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말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걷다가 포장된 도로에 도착해서 여성과 헤어졌습니다. 길을 확인하려고 지도를 보면서 마을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근처에 보이는 집 앞에 아저씨 한 분이 계셔서 길을 물으려 하던 그때였습니다. 나는 그 집의 벽에 붙은 벽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길에서 만난 그 여성을 찾는다는 벽보라서 무심결에 산길에서 만난 여자네 라고 외쳤고 모두들 그 벽보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이 여자를 봤다고? 그럴 리가 있나? 이 사람은 지난달 살해당해 이 앞 산길에서 발견됐어. 이 벽보는 벗겨내는 걸 잊었나 보네. 라고 말해서 모두 멍해져 버렸습니다. 친구 한 명이 쌍둥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저씨의 말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산길에서의 이야기를 하니 처음에는 믿어주지 않았지만 4명 전원이 똑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믿어주었습니다. 아저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결혼이 가까웠던 여성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 수색하게 되었는데 그 산길에서 사체가 되어 발견되어 범인으로 마을의 젊은이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곧바로 거기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현지에 돌아와 멤버들과 재회하면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만 결혼하는 걸 아주 행복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 여성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조금은 슬픈 기분입니다.